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 경선 호남 지역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만흠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얼마 앞두고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 신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도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오는 대선의 후보로 나서는 주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과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 리더십과 개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출사표를 던진 세 분의 후보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KBC 광주방송과 JTB 전주방송이 공동 기획한 것입니다. 먼저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기호 2번 박주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선입니다. 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네, 오늘 이 세 후보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위에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5분, 4분 이렇게 있을 때는 추첨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습니다만은 세 분이기 때문에 좌석 배치가 유불리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의 경력과 주요 공약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새 후보들 경력하고 주요 공약을 소개해드렸는데 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선 후보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소개 잘 됐습니까? 네. 오늘 오늘 진행은요. 먼저 시작 발언이 있고 사실상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은 두 번 다 일단은 주도 토론, 각 후보들이 주도하는 토론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작 발언과 끝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주도 토론 두 번 중에서 첫 번째 주도 토론은 제시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요. 두 번째 주도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관심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주어진 시간들이 그때그때 정해져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10초 전에 제가 안내 멘트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 또 원활한 진행, 또 후보 간의 공평한 기회를 위해서 발언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요. 앞에 보이는 저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면은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라고 볼 수 있는 시작 발언입니다. 출마의 변이라든가 토론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발언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대로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시작해 주시죠. 정권 교체는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국민의당 후보냐, 민주당 후보냐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를 택하시면 더 좋은 정권 교체가 됩니다. 어느 후보가 더 정직한가? 어느 후보가 더 유능한가? 어느 후보가 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 또 어느 후보가 더 책임져 왔는가? 어느 후보가 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로 선택해 주십시오. 호남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홀로 광야에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곳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인사차별, 예산차별 없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 차례입니다. 우리 호남은 격동하는 현대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와 낙후, 차별, 무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남의 자존심을 또 세우는 호남 출신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다 거짓이었고 표를 사기 위한 고도의 사기행위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인 자랑스러운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서 호남 문제를 해결하고 호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호남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가 저 박주선입니다. 네, 손학규 후보 발언하십시오.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나라의 비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과거 청산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호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소외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이제 호남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때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해서 첨단 산업을 호남에 불러일으키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CD 단지를 만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광산업,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 등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시작 발언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 후보별로 9분씩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큰 범위의 주제를 정해주고 할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질문하실 때는 상대 두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지적하셔서 맞는 질문해 주십시오. 되도록 질문은 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1분 3초 내에서 하시고요. 답변 주시고 여러 번 오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보니까 세 분 모두 시작 발언에서의 호남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는 이미 정해졌다.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가 정권 교체를 주도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려울 때 호남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힘을 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선 후보, 호남의 소외, 호남의 자존심, 호남의 털을 든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셨고, 나라의 비리로부터 새로운 리더십 강조했던 손학규 후보, 호남 차별 문제 극복하자, 호남 산업 일으키는데 경기도지사 했을 때 경험으로 살리겠다 했는데 모두 호남을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대선과 호남입니다. 대선과 호남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이번 대선을 보면은 야권은 모두 호남의 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여권에서도 호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호남이 한국 정치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구심점이 없는 식민지를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당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 그 지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러저러한 주제를 모두 포괄해서 대선과 호남이란 주제로 첫 번째 주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9분씩입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작하실 분이 박주선 후보군요. 시작하시죠. 상대 후보를 지정해 주시고 토론 시작하시죠. 우선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차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호남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현대사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의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활동을 비롯해서 동학 농민혁명, 또 그리고 해방 후의 민주화운동,
심지어 거당적인 두 정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민이 몸살을 앓고 국회 무용론이 제기되기 때문에 다당제에 의한 협치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당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문제는 갈수록 시름이 깊어가고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호남을 잘 알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호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의 틀을 만들고 그 터전 위에서 모두가 하나 된 대한민국, 모두가 번영하는 대한민국 전역의 국토 균형 발전, 국민화합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호남이 이렇게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 원인은 뭔지, 그에 대한 해법은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권 교체를 그토록 바라시는 이유가 바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차별, 인사차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데서 오거나 또는 그것을 이룰 만한 그런 그 정치적인 그 협치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한다면 공약을 해서도 안 되고 일단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호남에 대한 무시요. 바로 그 호남에 대한 무시 속에서 차별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의 지키지 못한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께 이 똑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대선에 승리를 하시면 호남에 대한 이 소외와 배제, 낙후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강진에서 2년 넘게 살면서 호남 국민들의 아주 뼈 깊은 소외의식, 오래된 차별을 받은 데 대한 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호남이 우리나라 곡창으로 또 교육의 본거지로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경제 바탕이 없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기도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CD 단지를 만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호남에 제대로 된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거지를 이 호남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후보님, 그동안에 역대 대선 후보들이 찬란한 공약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공약은 홍수를 이뤘고 그 공약을 주워 담으려면 몇 대의 추록도 필요했습니다.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특별한 애정, 호남 문제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할 추진력 있고 돌파력 있는 지도자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호남 출신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의 해결사고 또 호남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안철수 후보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부족해서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선은 자기 스스로 문제 인식 없이 밑에서 주는 보고서만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것 다 잊어버리고 원래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또는
집행 능력, 실행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도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저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경제 발전 문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호남의 경제 발전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안 후보님. 공약은 뭐 손 후보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약이고 지금 도청,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현안 과제가 수두룩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지켜준다 하더라도 100% 공약 이행이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문제는 결과가 약속으로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할 때 호남에서 95%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창출해 줬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호남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게 되면 전국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호남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을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그 정당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을 부패의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모조리 살상을 했습니다. 저도 구속됐습니다. 우리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도 구속됐습니다. 권노갑 고문도 구속됐습니다. 하나갑 대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한강호 대표도 구속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남의 소외와 낙후와 그것을 해결하고 발전을 하겠다는 분들이 호남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는커녕 이렇게 차별화된 무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공약의 신뢰성을 얘기하군요. 예. 네, 그러나 공약의 신뢰성은 공약을 누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누가 해봤느냐, 누가 그것을 실천한 실적이 있느냐, 그것밖에 기준이 없고 저 손학규가 자신합니다. 바로 지금 마지막 답변 주신 손학규 후보가 다음 차례 이어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호남 개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벌써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기도에서 이룬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첨단 산업단지를 일궈서 먹을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첨단 산업이 더 첨단화되는 것이고 첨단 산업이 상호 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광주공항 이건 어차피 옮겨가야 합니다. 민간 부분이나 군공항이나 여기 300여만 평의 커다란 땅이 있습니다. 아주 요지입니다. 이것을 첨단 산업화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는 20만 평입니다만 여기 아주 대단히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고 또 4차 산업을 일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끌어들여서 앞으로 전기차를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전장산업 부품 공장 단지를 만들어서 이 광주 전남 일대에 그 첨단 산업에 먹을거리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박주선 최고위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은 다른 후보들도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실천이 돼야 할 호남의 발전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그런 공약입니다. 저도 이미 여러 차례 걸쳐 그 공약을 발표를 했고 전남북 도지사, 광주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건의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많은 예산이 된다. 또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이유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우리 손학규 예. 후보께서 네.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의 첨단 산업단지를 규제 없는 행정적인 그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러나 항상 민간 기업이 주도가 되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자동차, 전기차 산업, 또 나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광주의 광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펼쳐나가고, 전라북도가 많은 소외 의회를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이제 더 이상 돈 문제로 새만금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해결을 하고 그쪽에 탄소 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에게 여쭤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실정, 국정농단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고요. 민주화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국무회의 제대로 토론회 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석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지 않고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에게 매달리게 되고 최순실한테 매달리게 되고 비선실세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민주화운동, 기독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빈민선교를 하면서 반박정희 운동에 몸을 던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젊은 시절에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을 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군대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타입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 쪽의 CEO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경영합니다. 민주적으로 합니다. 즉 CEO가, 사장이 절대로 먼저 이야기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다 수평적으로 전부 자기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그것을 따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그릇 크기만큼 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 민주적인 리더십인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조직들을 계속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기업의 리더십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 특히 벤처기업인들은 아주 독단적인 결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내 판단에 의한 결정, 이런 것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도 많은 토론과 많은 회의를 거치지만 나중에 다른 결정은, 그저 별다른 결정은 혼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대부분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도 있었고, 어떨 때는 또 좀 다른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책임의 크기만큼 사실은 그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였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호남에 있다가 보면은 호남 주민들이 정치적인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남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호남 정권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빼놓고 영남의 의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영남 패권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정권, 부산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무엇인지, 더더군다나 영남 출신으로 대통령에 나와서 국민의당의 후보로 나서시겠다고 하는 이런 그 생각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영남 패권주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는 영남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호남 사위입니다. 지역에서 자유롭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또 안철수 후보 순서로 이어지니까는요. 조금 전에 못다 했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주도권 토론 구분 이어가 주시죠. 안철수 후보 시작하시죠. 예, 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지역 현안 사업들 중에서, 지역 공약 중에서 그 신에너지 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에 한국전력이 이전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로 적절한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잘 살리면 저는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2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또 신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입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비 요소가 많은데 그 둘을 IT 기술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이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새로운 신에너지 산업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분야가 우리가 유망할지 그 보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력 그 정책은 하나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력을 배분 내지 절약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절약에 관한 그 첨단 기술의 동원 이런 것이고,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그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더더군다나 원자력 후쿠시마 그 일본 원전 사태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불안정성, 이것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원자력 산업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화력발전소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재생에너지, 자연 친환경 에너지로 바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그 풍력 에너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연화하는, 친환경화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해서 국가적으로 전력을 집중해야 될 산업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뭐 요약해서 말씀하시자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국가 간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발전소를 지을 때 연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을 때보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정도로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1년 내내 낭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전력의 그 최고치, 피크 타임이 다른 국가들끼리 연결이 된다면 정말로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그리고 소비가 가능한, 수출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박 후보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그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뿐만 아니라 각 영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강원, 제주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들의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우선 각 지역별로 얼마큼 낙후가 되어 있는지, 각 지역 출신 인재들이 중앙부처에서 얼마만큼 좋은 자리에 보직이 되어 있는지, 또 장차관 자리에 얼마나 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뭔지,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저해요소는 아닌지,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의 정책을 개발을 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산업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치자로서의 국가 균형 발전을 국가 과제 업무로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한 대통령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주재할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협의회를 2달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이 뭐고 그 지역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집중과 또 투자 그리고 집행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가닥을 잡고 조정을 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원칙을 바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첫 번째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사업에 동시에 이렇게 전개해서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것 자체를 그냥 외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신산업이라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프라가 있는지,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와 연관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3원칙 하에서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맞춤형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이제는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북 사업으로 글로벌 탄소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성에 대해서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을 빨리 개발해서 그쪽에 대단히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 전라북도에서 탄소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이 더디고 호남에서도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소외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의식을 극복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무리 시간 다 되네요. 그게 사실 탄소밸리와 이 새만금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또 제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토론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오늘 지금 후보자 경선 토론에서 산업정책, 산업전략과 관련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의 지금 산업전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공약들도 기존에 있던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전략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실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를 통해서 실천을 하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집권으로 해서 실천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할 건데요. 뒤에 주도권 토론 한 1분 정도 줄이더라도 세 분께 제가 1분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후보가 되면 이런저런 장점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있어서 상대 유력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라는 의견을 한 11분 정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따로 지금 정해진 순서가 없기 때문에요. 자원하시는 분은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하십시오. 1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큰 산맥 중 하나인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호남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출발이자 종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믿는 후보에게 호남은 표를 줍니다. 호남이 결속을 하면 또 그 이후에 박근혜 문재인 세력을 제외하고 개혁 세력, 합리적 건전한 진보 세력, 거대 공생적 야당, 여당 세력을 제외한 무당층 세력이 합류를 하게 되면 예. 반드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고 호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것이 전국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자 종착이 되도 그렇게 하고 호남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다음 분, 나의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 나의 이길 수 있는 역량에 관해서 1분 정도 얘기를 주십시오. 예, 손학규 후보. 할까요? 어차피 저의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이 어려운 나라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고 있나 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킬 사람, 일으켜 본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보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돼서 북한부터 가겠다?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평화의 테이블에 앉혀놓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저 손학규가 일자리를 74만 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경험이 있는 믿음직한 지도자,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네, 나의 본선 경쟁력, 유력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나의 역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누가 더 정직한지, 그리고 또 누가 더 유능한지, 즉 정치적인 성과물을 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능력을 입증을 이미 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지, 또한 누가 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한 사람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20년간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저는 만들 자신 있습니다. 네, 1분씩 각자 본선 경쟁력,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정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하면 최상이 되겠고, 집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협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각자가 가지고, 각 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쟁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정해진 주제 없이 원하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 또 상대방한테 알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방식은 앞서 똑같습니다. 다만 원래 예정은 9분이었었는데요. 조금 전에 1분씩을 썼기 때문에 좀 줄여서 8분으로 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서로 많이 주고받으면서 시청자들 또 유권자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또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손학규 후보부터 질문 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지상파 TV 토론에서 자강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평화에 대해서는 다만 한 세 줄밖에 없고, 오직 군사적인 제재,
또 군비 증강 이런 데서만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썼던 외신기적 클럽에서 보면은 평화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역시 사자회담을 제의한 거 빼놓고는 뭐 거의 다가 군사적인 제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자회담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결국 평화보다는 군사적인 억제, 군사적인 제재 이것에 강점을 두고 GDP의 군사력을 3% 증액을 한다. 뭐 그리고 이런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 주로 이 남북 관계를 보셨는데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전체적으로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가 그리고 결국 평화 통일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화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제재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재와 동시에 대화를 병행해서 결국은 대화의 틀을 만들고, 즉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논의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월 6일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은 킬체인을 조기 전략화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대화는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선제 타격론, 소위 전쟁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 대사를 지냈던 리포트 대사가 미국의 팟캐스트 방송 팟 세이브 더 월드에서 대북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선제 타격 상황을 피하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느냐 하는 것이다. 선제 타격론의 위험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장관보를 지낸 갈루치 대사는 바로 어제 LA 타임스 칼럼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은 2차 한국 전쟁을 부를 수 있다. 전쟁을 막는 진짜 대안은 협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킬체인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서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인 길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킬체인은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함부로 그쪽에서 북측에서 미사일이나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 표현으로 preventive strike가 있고 preemptive strike가 있습니다. preventive, 즉 예방적인 것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데도 미리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preemptive strike는 정말 저쪽에서 북측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preventive strike, 예방적인 그런 공격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여하튼 선제 타격은 선제 타격이고 전쟁 선언은 전쟁 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또 이미 1970년대에 그 4대국 안전보장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 4대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도 했었고 그 뒤에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 개발도 하고 개성 관광도 하고 이러면서 한동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는데 독일의 통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그 시발입니다. 그 브란트 동방정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에곤 바르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끊임없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통일의 기반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안철수 후보께 개헌과 또 연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박지선 후보는 아직 안 가고요. 네, 계속 하시죠. 예. 안철수 후보께서는 헌법 개정은 다음 지방선거 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헌법 개정 안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뭐 4년 중임 대통령제 또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 미적미적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또 자강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어차피 여소야대가 되니까 그때 그 협치 또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뭐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헌법 개정이 이 독일식의 내각 책임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연립정부를 취하겠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을 할 때 그 연립정부의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총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장관도 지금 헌법에 지금 있는 헌법이 아니죠. 그 청문회 제도를 아주 강제적으로 해서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든지, 네. 이런 실질적인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헌법 개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짧군요. 네. 예, 뭐 그다음 또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이어서 하십시오. 자유롭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도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또 손 후보께서도 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정치개혁 공약에서 이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해야만 반드시 임명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예, 뭐 그 정도로 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손 후보께 질문 드렸던 그 전주 탄소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탄소 산업 발전에 보관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재 산업이 가지는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재를 만들면 그 산업은 그것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그 주위에 생겨나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미 전주에서 이제 그런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1차, 2차, 3차 때처럼 굉장히 넓은 공장 부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혁신과 아이디어 융합의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이 4차 산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그 새만금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여러 가지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탄소 산업은 전주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주시죠.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왕 새만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만금에 지금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염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 환경오염입니다. 주시는 겁니까? 네, 박 후보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혹시 해결할 보관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 새만금과 관련된 질문이 환경부 어디 과장이나 국장한테 질의할 내용을 저한테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선 후보들은 조금 국가의 큰 그림과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나 전라북도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배려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제가 환경 전문 공학자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새만금을 새만금 특별시로 또는 새만금 자율시로 만들어서 새만금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또 물론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존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하기에 거기에다가 아까 규제 프리존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규제 프리존을 적용을 하고 투자도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고 자유 경제 구역과 같은 세제상의 배려나 정책적인 자금 지원 등등 이런 특별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와 박차, 특별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새만금 사업의 실효성, 국가 백년 대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그 비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물은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2조 4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원래 목적인 담소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안 후보님 그 특별한 대책이 뭔가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단체와 모두 모여서 그 정책 자체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이 담소화 정책이 옳은 것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주시죠. 이제 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에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식품 산업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푸드밸리가 60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그 국가의 GDP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농업이 좀 더 발전해서 식품 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농업 발전에 대해서 손 후보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 발전에 어떤 걸 물으시나요?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다. 나라가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첨단 산업이 발전해도 농업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농업 식량 주권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은 인간의 뿌리입니다. 환경에서 그렇고 생활에서 그렇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농업은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과 연결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한 분야가 될 터인데요. 저는 이 농업을 아주 광범위하게 우선 기초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 농민, 농촌이 하나가 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농업을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서 2050년이 되면 90억 명에 달할 겁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어쩌면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급감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제일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식량 자급률이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에너지 장기 수급 계획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산물 장기 수급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덧붙여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 부분들을 1차 산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식품 네.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아니었네요. 네, 의견을 정리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답변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한 분 남으셨죠? 박수현 후보 차례인가요? 네, 시작하십시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강론을 주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당의 이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국민의당의 힘만으로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원만한 협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당 대 당의 협치 또는 협력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혼자 힘으로서 또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 박근혜 세력을 제외한 나름대로 건전하고 국가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당을 놓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국회의 사당 체제를 원만하니 국회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서로 역할과 기회를 주고 권한을 주면서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느끼자 하는 연합정부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안철수 후보께서는 자강론만 주장하시고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대연합 내지는 국가의 재설계, 정치 재구성 차원의 효율적인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의 연합정부, 공동정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연합정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그 정당, 승리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정당들과 논의한 다음에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어떤 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협치가 될 수도 있겠고 연정이 될 수도 있겠고 연합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선거 전에는 각 정당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정당이 내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한미 동맹에 의해 가지고 굳건한 동맹관계 전제에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시작전권 이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주권, 군사조건, 안보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하루빨리 환수를 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친문 계열의 급진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빨리 환수하게 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치 자강론도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 문재인 후보 패권 세력이 절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당의 지지율보다 2배, 3배, 4배가 더 높습니다.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자강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DJP 연합,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세력과는 쿠데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거체를 이루고 하는
지상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권을 잡은 뒤에 대한민국을 고치야 하는 큰 구상 때문에 네. DJ 변압을 했었는데 이런 종류의 전략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이미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실 호남에서 저는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공학적인 그런 연대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고, 그리고 또 정치인만을 위한 그런 무원칙한 연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반부패, 반특권, 반국정 농단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또 그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진보 세력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강론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배제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을 제가 언제 연합하고 대연정하자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연 안철수 대표의 대선 승리 전략이 뭔지 모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리송함을 넘어서 저래가지고 되겠냐 하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영업자가 작년 10월 이후에 매월 10만 명 정도 이상 증가를 하다가 금년 2월 달에는 21만 3천 개, 10만 명에 3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자영업자 행정 통계를 보게 되면 3년 이상 지속되는 자영업은 30%도 채 안 됩니다. 70%가 도산을 내버립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뭐며 이 자영업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왕에 생겨난 자영업에 대해서 그 도산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박주선 후보께서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어려운 점을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경제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실업자에 준하는 자영업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빚내고 그 동네 사람, 이웃 사람 것까지 해서, 그런데 3년을 넘기는 것이 뭐 30%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 저희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입하는 것을 막아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그 길이다. 그것이 청년 실업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벌 개혁이 하나는 재벌의 구조 개선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재벌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이런 횡포를 끊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독자적인 그 영역을 국가에서 확보해주고 영업시간 같은 것도 확보해줘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이러한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으로 시간이 마무리가 됐군요. 박주선 의원님, 네. 괜찮습니까? 뭐 시간이 없는데 더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또 컨트롤이 끝나버리네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묻고 싶었던 중에서 오늘 시간 부족해서 못한 게 적폐청산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청산해야 될 적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청산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걸 질문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질문까지 못 드리고 오늘 마무리 시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왜 1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내가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돼야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보니까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끝에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멈춰 섰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홀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나라 바꾸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저는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초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 박주선 후보 차례입니다. 대학 교수식 지식을 담은 공약만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이제는 더 이상 패권 세력이 패거리 권력 남용으로 자기들 세상을 만드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패권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대연합을 통해서 국민당의 중심이 되어서 집권을 하고 국가를 바르게 곧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 또 호남이 믿는 후보, 호남을 바꿀 수 있는 후보, 그런 사람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이변과 돌풍이 바로 우리 국민의당을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바로 지름길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박주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후보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이제 오늘 광주, 전남, 제주에서부터 나라를 바꾸실 겁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그저 한번 경험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전쟁 위협에 쌓여 있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이길 사람이 국민의당의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나를 돕는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호남에서부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손학규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호남에서 연거푸 야권의 지금 순회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 토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호남의 선택이 정권의 향배를 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당. 오늘과 내일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